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아주 입체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 선수들이 등장하면은 그 선수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지리, 역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선수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그런데 요사이 스피드 스케이팅 분야에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네덜란드 선수들이 아주 설고 있습니다. 8개 종목에서 이미 6개 금메달을 따갔습니다. 앞으로 더 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에서 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분야는 완전히 네덜란드 사람의 동무대처럼 됐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라톤 같은 지구력과는 또 다르죠. 그런 점에서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스페인 남자는 스페인은 네덜란드 남자 평균 키가 183cm, 여자는 뭐 172cm, 최장신입니다. 최장신인데다가 몸이 또 날씬하니까요. 이 운동하는 데는 아주 딱 극격품입니다. 노르웨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스키를 차고 태어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전거를 차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색색 달리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 하니까 역시 살이 찌지 않겠구나, 저렇게 운동을 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게 스포츠 왕국입니다. 인구가 1700만 명인데 그 중에 450만 명이 3만 5천 개의 각종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가지고 매주 스포츠 행사에,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전 인구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3분의 2. 물론 산이 없죠. 산이 없고 아마 스키장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데서 아주 기가 막힌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 경쟁력은 결국 국민의 경쟁력이 되겠는데, 국민의 경쟁력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에서 랭킹 1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면에서라든지 육체적 면,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는 분야를 보면 다양합니다. 스포츠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 그리고 야구, 미국에서 가져온 야구를 가지고 또 잘합니다. 그리고 유도, 일본에서 수입한 유도를 가지고 일본을 꺾고, 또 뭐 격투기에서 네덜란드 사람들 많이 우승하지 않습니까? 격투기. 그리고 미술, 고흐, 에라스무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들, 그리고 휴고 글로티우스 같은 국제법 학자들, 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각종 여러 분야의 아주 뛰어난 인재가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보통 4개국어를 합니다. 자기 나라 말, 독일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90%가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한 70%는 독일어, 한 20-30%는 프랑스어를 하죠. 4개국어는 뭐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척박한 곳에서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굉장한 나라 만들기로는 뭐 노르웨이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뭐 덴마크도 거기에 들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죠. 스위스.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 이름이 로우 컨트리인데요. 네더는 로우라는 뜻입니다. 저지대라는 뜻이죠. 전국 토의 25%가 이 수면 이하인데 이걸 메운 겁니다. 메운 거죠. 해면 이하인데 밑인데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축한 땅이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평균 고도가 30m입니다. 해발 30m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발 한 400m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균 고도가 낮은 데는 몰디브라고 합니다. 몰디브가 1.8m라네요. 덴마크도 해발 38m,
헝가리는 대평원이 있는데 143m군요. 참고로 이 지대가 제일 높은 데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3280m. 네팔은 3265m. 타지크스탄 3186m. 키르기스스탄 2988m입니다. 그 국토의 평균 고도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438m라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282m, 북한은 400m 좀 됩니다. 칠레는 1871m, 페루는 안데스 산맥에 있으니까 1555m입니다. 뭐 등등. 이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면은 17세기 네덜란드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해양 제국은 영국이 아니고 영국보다 먼저 100년 먼저 발전한 이 네덜란드입니다. 17세기는 흔히 세계사에서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불립니다. 더치 골든 에이지라고 불리죠. 네덜란드 황금 시대라고 불립니다. 17세기. 우리나라에 그 하멜이 표류를 한 게 바로 17세기죠. 17세기. 한국 사람이 최초로 만난 네덜란드 사람이 서양 사람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최초로 제대로 소개한 게 하멜 표류기인데, 하멜 표류기는 한국에 붙잡혀서 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일본으로 탈출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동안 밀렸던 무역회사에 밀렸던 임금을 받기 위해서 올린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 역사에서 보면은 약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사이에 80년 동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종교전쟁을, 일종의 독립운동 겸 종교전쟁을 한 이후에 독립이 되니까 이 나라가 그동안의 시련을 딛고 축적한 에너지가 바로 17세기에 폭발한 거죠. 17세기에 이 나라가 진출했던 지역만 한번 보면은 놀랍습니다. 아프리카, 지금 기준으로는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남아공 지역, 인도네시아, 대만도 일시 점령했습니다. 북부지방, 북부 대만입니다. 그리고 쇄국 정책을 하던 도쿠가와 막부도 나가사키의 대지마라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무역 대표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펴면서도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외국 문물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란학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를 란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뉴욕, 나중에 뉴욕의 원 명칭이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그게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리고 남미,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도 발견은 이 네덜란드가 했습니다. 1688년에 영국에 명예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공화국의 지도자이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 개신교 귀족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해가지고 왕인 제임스 2세, 자기를 장인된 사람입니다만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윌리엄. 그리고 부인도 왕이 되고 윌리엄 뭐 이렇게 함으로써 1688년이 명예혁명입니다. 이 명예혁명은 수백 년 동안 전쟁하고 죽이고 쿠데타하고 암살하고 하면서 권력이 교체가 됐는데 168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뒤부터는 순리대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게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에 이 네덜란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약 16,000척의 무역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16,000척의 무역선.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 나중에는 또 서인도 회사도 만드는데 이것은 최초의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으로 불립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일종의 독립국가였습니다.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의 네덜란드를 가르켜서 진정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통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고 글로티우스라는 사람이 국제법을 창시합니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에라스무스 스피노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이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이런 자유주의 사상가가 바로 17세기의 자유분방한 네덜란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이제 큰 도시가 수도는 왕이 있는 데니까 암스테르담, 그리고 헤이그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그리고 로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인구가 1700만에 국토 면적은 남한의 40%입니다. 인구 밀도가 제일 센 나라, 네 나라가 있죠. 방글라데시, 한국, 대만,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헤이그를 예를 들면 말이죠. 헤이그는 흔히 국제법률의 수도라고 불립니다. 헤이그에 있는 게 뭡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요사이 김정은이를 거기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게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그리고 965 전범재판소. 이렇게 재판소가 거의 국제재판소가 4개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옛날 역사를 보면은 이 샬레마뉴 대제의 그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한 200년, 300년 동안 이 바이킹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끼리 연대해가지고 한자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지금 부르고뉴 지방, 여기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 부르고뉴 공국의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배권이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스페인이 펠리페 2세가 16세기에는 아주 유럽 가톨릭의 수호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종교개혁의 기운이 스위스를 거쳐서 이 네덜란드로 들어갑니다. 네덜란드에 칼빈주의 개신교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스페인 가톨릭의 수호자인 스페인에 대항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80년 동안의 네덜란드 독립전쟁입니다. 이 영국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거치다가 보니까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국가는 어떻게 보면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 위에. 자유라는 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법치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무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죠. 일찍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배를 잘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해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경제는 세계 17대 경제인데 아주 무역 흑자를 많이 남기고 튼튼합니다. 그 산업이 어떻냐? 해운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농업입니다. 의외로 농업. 그 다음에 은행. 이러니까 아주 그 경제 구조가 높습니다. 놀랍게도 농산물하고 음식물 수출로는 미국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특히 그 아주 고밀도 농업은 아주 생산성이 높은 농업을 통해서 농업, 무역,
상업, 금융, 해운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단단한 경제죠. 이 17세기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서 17세기에 말하자면 최전성기를 누린 나라가 이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 시장 개척,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세계 해양 제국을 만든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풍이 지금 살아가지고 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는 항상 맨 앞에 서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안락사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나라,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 이미 20세기 초에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 일찍이 아마 1917년에 여자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 맨 처음에는 약물도 단속하지 않고 허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창제도를, 공창이라는 건 좀 좋은 편이 아닌데, 이 매춘을 그냥 막 합법화한 나라,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80년 동안 싸운 이 네덜란드가 유럽에서는 가장 세속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인구의 반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 인구의 80% 정도가 종교시설, 교회든 모스크든 성당이든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종교시설에 안 간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신교에서 신학이 가장 깊은 사상을 가진 신학을 네덜란드 신학으로 봅니다. 네덜란드의 개신교의 개혁 신학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세속적으로 가지만은 단단한 부분은 항상 지키고 있는 거죠. 17세기 네덜란드가 발전하는 그 근로의 윤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칼빈주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뭐냐면, 사람은 직업을 신성하게 여겨야 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국부가 축적이 됩니다. 이 17세기의 네덜란드를 찍어놓은 동영상도 없는데, 그 네덜란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강건하게 보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상무정신이 그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17세기 이 자유인이 많았던 그 나라의 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 고흐도 물론 네덜란드 사람이죠. 유명한 화가가 또 거기 많습니다. 이 상인들이 원래 전투를 잘합니다. 세계 물정을 많이 하니까 베니스가 바로 이 네덜란드처럼 지중해를 무대로 해가지고 상업을 발전시키고 해군을 발전시켜서 천년 해양 국가를 유지한 나라죠. 네덜란드는 베니스하고 비슷한데 다만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베니스는 지중해를 무대로 한 데 대해서 네덜란드는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가 끝나니까 네덜란드에 위기가 왔습니다. 왜 위기가 왔느냐? 나폴레옹 이전에 프랑스의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루이 14세가 네덜란드를 침공합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해군은 강한데 육군이 약해요. 또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그 루이 14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의 동맹국이 만들어집니다. 동맹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이 편들고 해서 대항군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루이 14세에 대응하는 그 일종의 연합을 만드는데 중심에 네덜란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많이 약해지죠. 나중엔 또 독일 쪽으로부터의 침공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18세기, 19세기 200년은 네덜란드가 쇠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섬광처럼 반짝했다가
200년 동안 네덜란드는 서서히 쇠퇴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어떤 나라도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기는 참 힘듭니다.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70년 동안은 17세기의 네덜란드처럼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200년 또 쇠퇴할지 모릅니다.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역사에서 예외적인 게 아니고 역사는 원래 그렇게 기복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각오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시기에도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죠.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네덜란드는 운 좋게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이 간단하게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노테르담을 폭격하고 했습니다. 이 4년간에 1940년에서 45년 사이 이 지배, 그러니까 5년쯤 되겠군요. 이 지배 시기는 네덜란드로서는 참 고민의 시기입니다. 왜냐? 이 네덜란드는 원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니까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독일을 점령을 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호하지 않고 다 나치 독일로 넘겨버렸습니다. 10만 명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네 프랑크라는 여자가, 소녀가 남긴 그 일기가 유명하죠.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꼭 가야 할 장소가 그 안네 프랑크가 숨어서 살았던 그 집이 지금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나라가 유대인의 자유는 지켜주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후에 이제 네덜란드가 나토에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EU에도 가입하고 하면서 중립에서 탈피해가지고 확실한 친서방 노선에 서게 되면서 무역 중심으로 나라의 발전 방향을 잡으면서 재건된 거죠. 지금의 네덜란드는 17세기의 황금기 다음으로 지금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 2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축에 들었는데 이렇게 키가 커졌다는 게 이 국운 상승의 한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이 네덜란드를 여행을 할 때 보통 벨기에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벨기에를 지나서 네덜란드 들어가면 나라와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벨기에 브뤼셀은 마치 파리처럼 아주 그 건물이 화려하고 겉으로 겉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네덜란드로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건물이 작아지고 실용적인 건물이 되고 모든 제도가 아주 금소하고 뭐 바깥으로 뻐기는 게 아니고 내실을 다지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처럼 넥타이 안 매는 사람이 아마 될 겁니다. 공식 행사에서도 왕조차도 넥타이를 안 맨다고 그럽니다. 저 겨울에 암스테르담 한 이틀 있어 보니까 넥타이 맨 사람은 한 2명밖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도 아주 직설적이고 허례 허식을 매우 싫어하고 실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실리적으로 실력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 실력이 지금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던 그 실력이 이제는 빙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